자, 세포 분열. 세포 분열. 선생님이 체크해 주는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일단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 세포 분열에 필요한 까닭. 까닭을 체크하고 있는데, 자, 체크할 거는 여기를 체크해야 돼요. 생장. 좀 애매하다. 다 나오지 않았네요. 잠깐만요. 잠깐 여기다 먼저 강의 좀 할게요. 세포 분열은 세포가 분열하는 거예요. 몰랐죠? 알았어? 세포가 분열하는 건데 세포가 왜 분열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쌤이 처음에 흥행에 태어났을 때 세포의 수가 몇 개 안 됐었어요. 한 1조 개 정도? 1조 개. 몇 개 안 되죠? 근데 쌤이 지금은 몸집이 엄청 커졌잖아. 세포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몸집도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의 개수를 늘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개수를 막 늘리면 뭐가 커진다는 거야? 몸집이 커진다. 다른 말로 생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뭐다? 생장이에요. 생장. 생장을 하기 위한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체세포 분열. 오늘은 체세포 분열을 일단 배우게 될 겁니다.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뭐다? 생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장. 두 번째, 쌤이 놀다가 또는 뭐 운동하다가 다쳤어. 여기를. 피부를 쭉 찢겼네. 어떻게 돼요? 죽나요? 아파요. 그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어떻게 돼요? 다시 낫죠? 그죠? 낫게 됩니다. 낫게 된다는 건 이렇게 상처가 났다는 건 여기 세포가 다 죽은 거거든? 이 죽은 세포를 대체해서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된다고 표현을 해요. 재생돼서 여기 다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로. 근데 그때도 체세포 분열이라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체세포 분열의 두 번째 목적은 뭐다? 재생입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에요. 목적. 왜 세포 분열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포 분열은 이렇습니다. 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정자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난 몰랐는데 어느 순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죠?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몸속에 먼저 가지고 태어났다가 사춘기 때 그거를 배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만들어진 걸 갖고 태어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이건 시험 보면 아니죠 이번에? 어쨌거나 자, 그렇게 세포 분열의 목적이 자 생식세포, 생식을 위한 세포,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란 정자 또는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정자, 난자는 세포입니다. 정자도 세포고요. 난자도 세포야. 정자와 난자를 형성하기 위한 세포 분열. 그래서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세포 분열이라서 이름이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왜 하냐? 생장, 재생, 생식세포 생성 세 가지 이유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세포 분열 과정을 좀 볼게요. 세포 분열 과정을 좀 정리해주면은 쌤 몸에 있는 체세포가 있어요. 체세포란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말해요. 아까 6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 그 체세포가 있으면요. 자, 1번.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의 간단한 과정은
하나의 세포가 핵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얘가 분열을 통해서 몇 개의 세포가 되는 거야? 2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럼 내가 피부세포가 분열되면 갑자기 근육세포가 나오나요? 안 그랬죠? 피부세포가 분열되면 피부세포가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은 걸 복제하는 같은 걸 복제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겠지만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다고 표현해요. 다른 표현법으로 2n짜리 염색체를 가진 놈이 똑같이 2n짜리 염색체를 가진 놈으로 분열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2n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단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분열 과정을 거쳐서 한 번 1회 분열을 합니다. 1회 분열을 통해서 몇 개의 세포를 만들어? 2개의 세포를 만들죠? 이때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2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감수 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근원이 되는 세포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소라는 곳에 그 체세포가 하나 있어요, 원래 내 체세포야. 몸을 구성하는 세포인데 얘가 앞으로 정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세포 하나를 그리면 얘가 원래는 체세포라서 염색체가 2n개를 갖고 있는 체세포인데 얘가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즉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분열을 하면 이렇게 양쪽 2개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 얘랑 똑같죠? 별거 없죠? 얘는 2n이 분열돼서 2n을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얘는 2n짜리가 분열돼서 n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요. 벌써 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분열돼요. 한 번 더. 연속으로 분열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또 한 번 분열이 돼서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고요. 얘네가 모양을 변화시켜서 꼬리를 달게 되면서 정자 4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도 다 n짜리. n이 분열했는데 또 n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신기해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 얘는 간기 없이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얘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구분해줄게요. 얘는 간기라고 해요. 간기, 복제기, 초록색. 둘 다 초록색은 한 번밖에 없죠. 그럼 초록색 한 번인데 얘는 분열을 2번 하는 거고, 얘는 초록색 한 번에 분열 한 번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 정리를 해주면 얘는 2회 연속 분열한다. 2회 연속 분열한다 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한 번 분열하고 또 한 번 분열하는 거. 간기 없이 바로 분열하는 것을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간기 없이 바로 분열하는 것을 연속 분열한다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이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표현해요. 정자 만들었으니까 아들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체세포 분열,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의 간단한 과정들이고, 좀 이따가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 용현주 중 어디까지 배웠죠? 여기 다 배웠죠? 배웠고, 어디 정도 했지? 유전축 배우기도 했죠? 여기는 배웠으니까 샘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세포분열 처음 듣죠?
진짜? 학교에서 안 배웠을 거 아니야? 전에 학원에서 배웠어? 한 번 들었지. 그렇지만 혹시 왜 하겠어? 아니면 남겠다. 주제가 안 나와요. 다시 보내겠다. 잠깐만요. 얘는 10쪽부터 일단은 다시 하자. 15쪽까지만 하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어갈게요. 세포 분열은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몸집이 커지는 뭐가 일어난다? 생장이 일어나는 것이 세포 분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장 말고 뭐도 하는 것이다? 재생도 바로 저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림이 좀 안 나와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미 한 마리가 있고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개미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을 거고 코끼리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개미는 조그맣고 코끼리는 크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개미하고 코끼리 중에서 누가 세포의 크기가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코끼리. 아니야, 같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코끼리 클 것 같잖아. 크지가 않습니다. 세포의 크기는 똑같아요. 쌤을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나 코끼리나 개미나 세포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세포 눈에 보일까? 세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난자는 보여요. 난자는 맞아요. 보이는 세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개미의 세포나 코끼리 세포나 새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똑같으니까 다 조그맣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 얘는 왜 몸집이 크고 얘는 몸집이 작을까? 쌤이 아까 힌트를 줬는데,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입니다.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하고 코끼리의 차이점은 세포의 개수의 차이가 날 뿐이지 세포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세포의 수가 많은 것이지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적혀있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한번 얘기할 텐데, 생각해봐. 몸집이 작은 아이가 몸집을 이렇게 키울 거야. 쌤 미리 결론을 얘기했지만 1조개밖에 없던 세포를 60조개로 늘리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180 조금 안 되게 몸집이 컸잖아. 그치? 역시 인정하는 분이 좋아. 180 조금 안 돼요. 손 됐어? 근데 그럼 방법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세포의 크기를 키워도 몸집이 클 거 아니야. 근데 세포의 크기를 키워도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세포를 분열시키면서 몸집이 커지는 방법을 선택했냐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슈예요. 왜 굳이 세포의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 몸집도 커질 거 아니야. 같은 1조개의 세포인데 큰 1조개면 몸집도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세포를 분열시켜가면서 힘들게 분열해 가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몸집을 키우냐는 거야. 바로 그게
세포 분열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세포라고 생각합니다. 세포.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세포는 살아있죠? 살아있어. 살아있으려면은 계속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에너지를 내려면 미토콘드리아한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한테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봐봐. 세포 입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통로, 어디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줄 알아요? 세포가? 입이 있나요? 세포 안녕? 이빨, 와, 이 세포한테 물리면 죽을 것,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세포가 입이 있나요? 입으로 먹나요? 영양분을? 그런 거 아니죠? 세포는 온몸으로 영양소를 흡수해요. 즉, 자기의 표면적, 체표면적이라고 해. 세포의 표면적이 곧 입입니다. 입. 그럼 자기 몸집이 2배로 커지면 입도 2배로 커져야 효과적으로 물질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몸집이 2배로 커지면 입도 2배로 커져야 효과적으로 물질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몸집이 2배로 커졌는데 입은 2배만큼 안 커져. 그럼 어떻게 되죠? 몸집이 커지는데 입은 자꾸 그거에 상대적으로 커지지 못하니까 물질을 잘 흡수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죽어버립니다. 몸집은 엄청 큰데 입은 요만한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입이 요만해. 몸집 이만해. 이만해서, 몸집 이만해서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입이 요만해서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느낌? 상상했어요?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은 웃고 있고요. 상상력이 안 좋은 사람은 뭔 소리야 이러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몸집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입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즉 체표면적도 같이 커져야 돼. 몸집은 부피를 뜻하고요. 부피가 2배 커지면 체표면적도 2배만큼 커져야 하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계산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상대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몸집이 커진 만큼 입의 크기도 함께 커져야 하지만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체표 면적을 더 넓히는 방법으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면 표면적이 다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비교해 줄게요. 일단 이게 몸집이 커지는 중입니다. 일단 몸집을 키워볼게. 1번에서 2번으로 몸집을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나 볼게요. 가로 세로 1cm, 높이 1cm일 때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죠. 써있죠? 1세제곱, 어디 갔냐? 여기 있다. 1세제곱센티미터가 바로 몸집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는 1번이야. 2번으로 이제 몸집이 커지면 가로 세로 높이가 2cm로 바뀌면요. 부피는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죠. 8. 몸집이 몇 배 커진 거야? 8배 커진 겁니다. 맞죠? 몸집이 8배 커졌으면 입도 8배만큼 커져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해보자는 거지. 자, 1번에 체표 면적을 구해보자. 한 변마다 1제곱센티미터니까 6개 있죠? 6제곱센티미터겠네요. 그지? 그럼 가로 세로가 2로 바뀌면요. 4 곱하기 6이죠? 24밖에 안 돼요. 맞죠? 6, 4, 24. 여기 있죠? 24. 여기다. 6에서 24. 그럼 몇 배로 증가한 거야? 4배밖에 증가 안 했네요. 몸집이 8배 커질 때 체표 면적은 4배밖에 안 커지니까 몸집이 8배 커질 때 입은 4배밖에 안 커지는 거야. 그죠?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죠? 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으니까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키우는 방법보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2번을 하지 않고 2 다시 해갖고 가로 세로 1자리를 이렇게 분열시켜서 4마리를 만들게 된다면 잘 그린 것 같아요. 망했어. 이렇게 분열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각각 1세제곱센티미터 1이니까 몸집이 4배 커지죠? 네. 맞죠? 여기서 이렇게 올 때 1짜리 4개니까 몸집이 4배 커집니다. 맞나요?
1, 1, 1, 2. 아, 뒤에도 있군요, 소리. 뒤에도 있죠? 뒤에도 이렇게. 그래서 8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얘가 이게 되면 8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체 8개로 분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몸집을 8배, 똑같이 8배로 키워볼게요. 몸집을 똑같이 8배로 키워보면은, 몸집은, 즉, 부피는 똑같이 8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하나마다 표면적이 얼마가 돼? 6이었죠? 6짜리 8개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6, 8에 48제곱센티미터 됩니다. 부피가 8배 커졌으니까 채표면적도 똑같이 8배가 커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몸의 크기가, 전체 몸의 크기가 따지면 8배 커졌을 때 몸의 입의 크기도 똑같이 8배만큼 커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야. 됐나요? 체크.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입니다. 그래야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한다. 생장을 위한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굳이 세포 분열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물질 교환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내용 먼저 주고요. 문제는 좀 더 줄게요.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실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포 분열의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색체 얘기를 할게요. 염색체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과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쌤이 그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14쪽에 체세포 분열은 한 번 한다. 딸세포는 2개 생긴다. 얘는 감수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같은 말이야. 왜 이름을 감수분열이라고 하는지 좀 더 얘기해줄게요. 자, 연속 2회 분열한다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딸세포는 몇 개 생긴다? 4개 생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다. 2n짜리가 2n짜리를 만든다. 변화가 없다. 보이죠?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지만 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2n짜리가 n짜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한 번 분열을 통해서 2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의 세포가 한 번, 2번 분열을 통해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짝대기, 막대기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염색체라는 녀석들이거든요. 염색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체세포 분열의 요 사이에 숨어있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생식세포 분열 여기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자세한 과정까지 정리하면 오늘 강의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부터 가볼게요. 1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어디 있는 건지 그려줄게요. 쌤의 60쪽의 세포 중에 하나를 뜯어 가장 빠르게 뜯는 방법은 머리카락을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근 세포가 따라 나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우리 면봉 같은 거로 입 안을 살짝 이렇게 훑으면 구강상피세포가 우르르 나와요. 세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입 안을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 같은 거 할 때 입 안에서 세포 추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카락을 뽑진 않아요. 주로 입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세게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면봉으로 이렇게 입 안을 훑으면 세포가 우르르 나와요. 세포가 우르르 떨어져 나옵니다. 입속은 그래서 항상 세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 몸에 있는 세포. 샘 다리가 길죠? 세포 볼게요. 세포 하나를 뜯을게요. 팔에서 팔이 짧아. 천천히. 팔이 길어요. 자, 팔 세포 하나를 뜯어냅니다. 여기서 세포 하나를 이렇게 그릴게요. 세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핵이라는 구조물이 들어있습니다. 핵 있죠? 핵 속에 이렇게 원래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인데 핵 속에 이렇게 실 같은 물질이 원래 들어있어요. 평상시에는 핵 속에 실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실 같은 물질이 바로 보면 가는데요. 요게 실 같은 물질로 보이는 거, 실 같은 물질. 이렇게 꼬여있는 거, 이게 실 같은 물질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자, 핵 속에, 이게 핵이야. 핵 속에 실 같은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실 같은 물질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실 같은 물질의 정체가 바로 이 녀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 자, 이는 뭐냐면 DNA. 핵 속에 있는 DNA라는 녀석하고 요 단백질 8마리랑 함께 꼬여있는 게 마이크로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죠, 이렇게 덩어리가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가. 이런 덩어리가 주르륵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면 상상이 가능할까? 저런 덩어리, DNA하고 단백질이 꼬여있는, 2바퀴 반 꼬여있거든요? 꼬여있는 덩어리들이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을 실 같은 물질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 실 같은 물질을 그래서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실 같은 물질을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 실 같은 물질 그래서 염색사라고 불러줍니다. 염색사.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실 같은 물질을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이름이 되게 단순해요. 염색이 굉장히 잘 돼.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요. 동물 세포는 메틸렌 블루라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고요.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으로 염색을 하거든요. 못 들어봤죠? 아무튼 염색을 하면 세포에 어디가 염색되냐는 거야. 바로 핵 속이 염색해. 핵이 염색돼. 그래서 원래 세포를 보면 다 투명해서 잘 안 보여. 근데 염색약을 염색을 하면은 핵이 염색이 되기 때문에 핵 속에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 넌 누구냐? 했더니 얘가. 전데요. 염색이 잘 되는 실 같은 물질. 그래서 이름이 염색사예요. 진짜. 염색이 잘 되는 실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염색사의 형태로 핵 속에 들어있다가 어떨 때 필요한 경우에 가운데 동원체라고 하는 구조물을 중심으로 염색사가 꼬인 거예요. 염색사가 어마어마하게 꼬여있는 게 바로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한 가닥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불러줘요. 덩어리를. 염색사가 꼬여있는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거야. 결국 염색체는 염색사예요. 그죠? 결국 염색체는 염색사가 꼬인 겁니다. 결국 염색사는 또 뭐야? 그냥 DNA 덩어리입니다. 그죠? DNA랑 단백질이 꼬여있는 거야. 단백질은 그럼 왜 필요한가요? 하면 좀 심한데 DNA끼리는 꼬기가 힘들어. DNA는 전기를 좀 띄고 있어요. 전기를 띈 것들끼리 이렇게 꼬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밀어냅니다. 같은 전기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꼬여.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약간 꼬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약간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는 왜 X자 모양이냐? 자, 왼쪽에 염색사가 이렇게 있는데 X자 모양, 잘 들어. X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 뭐냐면 왼쪽의 녀석이 자기랑 똑같은 걸 복사를 해요. 봐봐. 얘가 이제 세포 분열해야지.
세포 분열하려면 자기랑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복제를 해야 돼. DNA를 쫙 복제합니다. 그래서 DNA를 주르륵 옆에다 복제를 해요. 굉장히 느리게 해올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된 거를 같이 꼬은 거야. 그러니까 왼쪽 녀석이 복제를 한 거를 오른쪽에 꼬아놓은 겁니다. 이거. 넌 내가 복제한 녀석이잖아. 꼬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유전자 A가 들어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유전자 A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왜? 얘 왼쪽 거를 오른쪽 걸로 복제한 거니까. 그리고 X자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왼쪽 가닥과 오른쪽 가닥은 서로 복제된 관계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래 요 덩어리는 누가 복제된 거야 그러면? 왼쪽에 요놈들이 복제가 된 거겠죠? 시험 문제야 이게. 그래서 여기 소문자 B하고 대문자 C가 있어요. 여기 A, B에 들어갈 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소문자 B, 대문자 C라고 써주면 되겠죠? 왜? 복제된 거니까. 그죠? 자, 이것들 일단 원리를 먼저 알고 용어에 대해서 좀 이따 나중에 유전할 때 배워볼게요. 유전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자식한테 줄 때는 다 주지 않고 반을 잘라서 이거를 주거나 이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누어질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을 뭐라고 불러주냐? 염색 분체라고 불러줍니다. 분자는 나눌 분자야. 나중에 나눠질 거야. 복제했으니까 나눠야지. 복제했으니까 너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복제한 걸 나눌 거니까 나중에 염색 분체. 나누어질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염색 분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핵 속에 들어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 속에 들어있구나. 되나요? 자, 그래서 염색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텍스트 정리하면은, DNA는 뭐다? 유전물질이다. DNA 유전물질이고,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DNA가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면은 DNA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유전자 A가 들어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가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어야 돼라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다면 여기는 얘는 곱슬머리야 라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데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유전자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길다는 건 여러 개의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유전자 하나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쌍꺼풀이 있냐 없냐라는 형질 하나, 곱슬머리냐 아니냐에 대한 형질 하나, 이런 형질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것을 유전자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길다란 DNA에는 여기다 있죠? 이거 설명하는 거야.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DNA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DNA가 꼬여있는 게 염색사니까 그 염색사 속에 유전자가 엄청 들어있겠네. 그 염색사가 또 꼬인 게 염색체잖아. 그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겠네.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뜯어가지고 자식한테 준다고. 이렇게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염색체를 통해서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거야. 자, 이게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 바로 아까 그 말이야. 여기 유전자 A가 들어있다면 여기도 유전자 A가 들어있어야 한다.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한다. 왜? 복제된 관계니까. 이게 복제된 관계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 말은 너무 껌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똑같이. 왼쪽 가닥과 오른쪽 가닥은 유전 정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복제된 관계니까. 그죠? 왜냐하면 복제됐으니까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뒤에 나오는 유전 파트까지 한꺼번에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뎌 보이지만 뒤에 내용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람. 선생님은 남자입니다. 안 믿는 거 아니죠? 남자예요. 남자. 선생님의 염색체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선생님 몸속에서 세포를 뜯어요. 세포를 뜯어서 평상시에 보면은 염색사 형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상처가 나서 이걸 막 복구하기, 재생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막 하는 녀석을 딱 잡아가지고 내려와봐. 분열 중인 세포. 자, 분열 중인 세포. 분열 중에 있는 세포를 관찰하면은 이 안에 분열 중이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 중일 때는 아까 방금 소개받은 염색체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있지만 분열할 때만 특별히 염색체의 모습으로 꼬이게 돼요. 염색체 모습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분석한다. 이 그림 딱 보면은 남자의 염색체 구성을 본다고 되어 있잖아. 이 사진을 찍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떨 때 세포를 추출해야 된다? 분열 중인 세포를 추출해야 돼. 분열 중인 세포. 평상시 세포를 아무리 갖다 들여다봐도 이런 염색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열 중인 세포를 가져다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쌤, 여기 속에는 되게 이렇게 염색체가 되게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염색체가. 기억해야 돼. 일단 사람의 전체 염색체 수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46개. 46개보다 하나라도 더 많아도 안 되고요. 하나라도 적어도 안 돼요. 하나라도 많거나 적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돌연변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염색체 개수 이상 돌연변이, 다른 말로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적으면은 터너 증후군이라 그래서 여자인데 2차 성징을 하지 않는 여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많으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는데 2차 성징을 해요. 여자로. 가슴이 발달하고 막 허리 윤곽이 생기고 막 이렇게 발달해요. 남자인데 이게 염색체 하나 더 많을 경우에 그래요. 그건 성염색체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이렇게 순 이하 21번 염색체가 이렇게 3개인 사람이 3개인 사람이 있어. 그럼 전체 염색체 수가 47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경우에는 또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요. 들어봤나?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지체가 있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개수도 되게 중요해. 정확히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은 태어납니다. 이 46이라는 숫자는 사실 암기사항입니다. 46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암기사항이고, 46개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2개씩. 왜냐면 봐봐. 1번 염색체를 한번 1번 염색체야. 너 왜 이렇게 길다라고 커다랗니? 가장 큰 거를 뭐 하는 거야? 자, 얘는 왜 염색체 큰 게 2개가 있냐면, 이걸 이제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 A가 들어있어. 여기도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 A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누구를 낳을지, 어떤 자식을 낳을지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엄마가 준 유전자하고 아빠가 준 유전자가 상의를 해요. 근데 왼쪽을 아빠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아빠다. 오른쪽이 아빠가 준 거고요. 왼쪽이 엄마가 준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애들은 쌍꺼풀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문자 A를 주신 거야. 대문자 A가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아빠는 원래 쌍꺼풀이 없어. 미안해, 난 쌍꺼풀이 없어. 나처럼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소문자 A로 가는 거예요. 대문자 A, 소문자 A가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 관계. 즉, 엄마가 준 염색체랑 아빠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어떤 자식을 낳을지를 쌍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유전자가 이렇게 각각 엄마 아빠가 준 것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만나 있는 거. 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냐?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물론 몸속에는 다 흩어져 있어. 엄청 흩어져 있지만 그거를 크기별로 가장 큰 거 1번, 그 다음 큰 거 2번 맞춰보면은 거기 유전자 구성이 여기 서브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배열을 어떻게 한 거냐면 크기 순서대로 쭈르륵 배열한 거예요. 보이나요? 큰 거보다 작은 거로 배열된 거 보이나요?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것들이 쌍쌍쌍쌍쌍을 이루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쌍을 1번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첫 번째 쌍에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 46개의 염색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쌍은 몇 개야? 전체 23개의 쌍이 나오겠죠. 23쌍이 나옵니다. 22쌍까지는 이제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쌍은 성별을 결정하는 쌍이에요. 성별을 결정하는 쌍. 그래서 44개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쌍이 XY라는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자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44개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이 XX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자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딱 보고서 그러면 얘도 44, 45, 46 정상이네. 44, 45, 46 정상이네. 둘 다 정상 남자, 정상 여자가 되겠네요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염색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 보면은 X는 커다란데 Y는 조그맣죠. 그죠? 모양과 크기가 왠지 달라 보이잖아. 하지만 이것도 같은 이제 성염색체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녀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할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들을 뭐라고 불러주냐? 서로 똑같다.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책에 써 있을 거예요.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저기 써 있네요. 상동 염색체겠죠? 상동 염색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왜?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준 거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것하고 23쌍 중에 22쌍은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마지막 한 쌍은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그렇구나. 이거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도 세포가 있죠. 어린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포가 있잖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미리 세포를 하나를 뜯어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하면 뭘 알 수 있어? 염색체 개수가 혹시 더 많은지 적은지 미리 알 수 있지. 기형한지 아닌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기형아인 게 확인이 되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임신을 4번 해봤잖아. 내가 한 건 아니고 4번 해봤는데 항상 초음파로 검사를 하잖아. 그래서 혹시 아이의 목덜미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런 걸 측정을 해요. 왜 하나 봤더니 외형적 특징이 다운 증후군 얼굴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눈과 눈 사이가 좀 멀고 목이 되게 짧아. 그죠? 머리는 좀 크고요. 머리 둘레 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아이들보다 머리가 훨씬 커요. 뱃속에서. 의사가 나한테 말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다운 증후군이 의심이 되니까 정밀검사 해보시죠. 정밀검사가 뭐 해보라는 거야? 이거 검사해보라는 거야. 혹시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지 덜 있는지 검사해보라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초음파 검사만 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의 조직을 좀 뜯어내가지고 세포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이런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의 염색체를 개수를 보면
얘가 기형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정보들을 주는 게 이런 사진이구나, 이 사진이구나라는 거고요. 자, 방금 44개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고 맨 끝에 있는 이 녀석이 성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상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용어 정리 중이야. 자, 둘 다 항상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둘 남자, 여자 둘 다 항상 갖고 있는 염색체 상염색체고요. 얘가 이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니까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잘 가네. 오늘 이제 시간이 가지? 집에 빨리 가라는 정도다. 말이나 못하네. 이것도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라고 그랬잖아. 사람보다 누가 더 염색체가 많냐면 침팬지가 더 염색체가 많아요. 보이나요? 48개. 오! 저보다 염색체가 많으시네요. 시험 문제입니다. 염색체 개수가 더 많으면 더 고등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요. 여기 써있지 않지만 감자에서 감자도 48개다. 써보세요. 감자가 염색체가 48개. 감자님! 저보다 고등하셨나요? 아니죠. 염색체 개수는 고등하다, 하등하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다 같은 종이죠. 시험 문제야. 같은 종이라면, 정상적인 같은 종이라면 염색체 개수가 같아야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염색체 개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아니요. 여기 봐봐. 아니잖아. 침팬지랑 감자 같은 종이야?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틀린다니까, 긴장하면. 그치. 염색체 개수 같으면 같은 종이지, 이런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런 거에 낚시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쓴 말은. 뭔지 알겠죠? K 봐봐, K. K님. 오, 78개님이셔, 그죠? 엄청 많으죠, 오케이. 그래서 냄새 잘 맡나? 오케이. 사람보다 나은 게 있긴 있죠. 아무튼 염색체 개수는 하등과 고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세포 분열 과정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 문제풀이 있죠. 개념학의 문제. 거기 좀 풀어봅시다.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